2022년 1월 31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시 일부 부활을 공약을 했습니다. 사시 일부를 부활하고 수능 정시를 확대하고 청년 공정 지형을 확대한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로스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수시와 연결이 되죠. 말하자면 리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의 로스쿨에 들어갈 때 상당히 일정 정도 시험이 아니라 시범 시험지수는 기본이고 나머지 면접 아니면 스펙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럴 때 결국은 스카이 중심으로 편제가 이루어진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수시, 대학 입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그 수시는 또 스펙, 과외,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정시, 수능이 아니라 수시로 가게 하고, 그것은 금수저 혹은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경제력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조국처럼 뭐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일종의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음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고, 그 좋은 대학에서 관리된 사람들이 또 좋은 로스쿨에 들어가고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고, 그 로스쿨에서 일정 정도 뭐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뭐 변호사 자격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또 로펌에서 입도 선매하고, 스카이 중심 아니면 좀 스펙이 좋은 애들 중심, 걔들 중심으로 또 판사, 경력 판사, 경력 검사가 만들어지는, 이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연결되는 일종의 음서제의 고리, 이제 금수저들의 고리, 그러니까 재생산의 고리지 않습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사법시험 일부를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런 로스쿨의 문제를 깨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변호사 자격 시험에 몇 명을 확대한다는 거냐. 지금처럼 예를 들면 1000명, 2000명 정도를 로스쿨 변호사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사법시험은 300명, 400명 나온다는 얘기냐, 그걸 이렇게 한다는 얘기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시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시험 관리 중심에서 그들을 뭐 이제 판사라든가 검사를 임명할 때 로스쿨과의 어떤 그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쿼터제를 할 수는 없고, 그럼 실력으로? 근데 실력이란 게 웃기다. 왜? 어차피 그 면접을 보고 그런 애들은 스펙이 좋은 애들을 뽑을 건데, 그러면은 결국은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판사나 검사가 되지 못하는, 로펌에서도 별로 그 수요가 없는 변호사만을 만드는 사법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로스쿨의 문제는 금수저들이 음서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럼 일부 이 변호사 일부를 사법시험으로 한다고 한들, 그들이 로스쿨에 배출되는 순위가 매우 밑에 있는, 사실 어디 가서 그 실무 경력, 실무 수습도 받기 어려운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거는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차라리 로스쿨 3학년? 그러니까 3년이면 로스쿨 2년, 3년을 편입할 수 있는 기초 과목 정도로 편입할 수 있는 자격 정도로 로스쿨 편입 시험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스쿨 편입 시험에 들어가서 나머지 과목을 배우게 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법시험 일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로스쿨에 지금 엄청난 음서제 같은 데로 운영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맞다. 그러면은 그 사법시험을 로스쿨하고 어떻게 병존시킬 것인가 문제는 이거는 다른 문제다. 이건 심각히 고민이 되고 방법이 있을까? 그들 중에 사법시험 일부 한 100명 정도 뽑고 그들 중에 또 30%는 의무적으로 아니면 판사를 임명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하나? 그건 또 다른 불평등, 불공평에 대한 공정의 문제를 야기시킬 텐데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사법시험에 대한 그 출제라든 관리 비용은 이미 지금 변호사 자격시험처럼 로스쿨 졸업생들 대상 그거에 그냥 거기에 같이 이렇게 1차 이렇게 할 건지 분명한 것은 말은 맞는데 실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로스쿨에 있어서의 어떤 음서대로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면 스펙 좋은 애들 중심으로 스카이 이런 애들 중심으로 또 서열화된 걸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고 그리고 순전히 그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 형태로 해서 합격률을 상당히 높이고 대신 지금 각각의 로스쿨에서 이 주요 과목 위주로가 아니라 좀 더 원래의 원칙대로 원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사회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 경력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게 하는 방식이 로스쿨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의 일부로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펌이라든가 경력 법관이나 경력 검사를 채용할 때의 그런 관리를 엄격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못하게 하거나 지금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로스쿨의 폐해를 잡아나가는 것이 더 사법시험 일부 부활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원칙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능의 정시 확대는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엄청나게 많은 수시, 그냥 별의별 이게 스펙이라든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오히려 그것이 그 과외의 폐해를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교육을 더 폭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지금보다 쉽게 어떤 일정의 자격고사 형태로 낮추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부분을 분호를 확대한 후에 지금처럼 이제 이 좋은 소위 말하는 이 명문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의 일종의 그들을 그 학교 중심으로 이 취업이 이루어지는 그 구조를 바꿔야 된다. 결국은 대학 졸업장이라는 것이 졸업장이 필요 없고 실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학이라는 게 정상이 돼야 되는데 대학이라는 데가 결국은
입시학원 아니면 취업학원 형태밖에 안 되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이 막대하게 대학 재정으로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그것을 상당히 줄여서 지금에 있는 상당 부분의 대학의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이 진짜 필요한 사람만 대학을 가게 하고 나머지는 이 직업교육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쪽으로 오히려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은 거대한 기득권, 소위 말한 대학 그 사학재단들의 엄청난 그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비리나 악의 축은 결국은 사학재단, 그러니까 감사받지 않는 사람, 돈만 처먹는 사학재단, 그들과 연계된 보수 언론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이런 어떤 사회 법인들, 여러 가지 고위 관료들, 전직 관료들, 이런 집단들, 그런 어떤 단체들, 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저는 만약에 제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 지금의 대학의 상당수를 문 닫게 하고 그들의 어떤 사학재단들의 교육시설들을 가져가라고 하고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그 재산을 일반 사회교육, 직업교육 중심으로 바꾸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오히려 대학을 없애버리고 고등학교의 공교육에 인성교육과 직업교육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워낙 이 취업과 이런 것이 늘어지다 보니까 그것에서 빌부터 기생하는 사교육 업체라든가 아니면 취업교육 이런 취업 시험 뭐 이런 데 너무나도 많아요. 쓸데없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불시잡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사회에 어떤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돈만 처먹어대는 그런 직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본주의에는. 그것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 결국 개혁이다. 결국은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이 빌부터 기생하고 있는 그런 직업군이나 집단들, 그 세력들을 줄이고 없애고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정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산적인 기업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추동하는 것이 정치 역할이다.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윤석열이라든가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인들이라든가 뭐 진보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민간 쪽에서 이제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온다. 맞습니다. 그거는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공공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그것은 공공 쪽에서 일자리는 비교적 재생산성이 떨어지죠. 민간에서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그만큼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 작업들을 해야죠. 경쟁시키고. 결국은 지금의 대학은 쓸모없는 대학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작지만 강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경쟁을 통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법인들,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수시 이제 정시 비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는다. 무슨 과에서 수시 정시 비중을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이건 수식 전형 공정성 점검 기구도 누가 뭐 대학에서 그거 하게 되면 또 간섭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렇게 합시다. 대학을 다 없애버리면 된다. 아주 소수의 대학. 진짜 이건 꼭 필요한 인문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같은 데서 이거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원하지 안 되는 그런 거 빼놓고는 대학 자체를 다 뭉개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새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마스터 플랜이 있을까?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은 그 마스터 플랜이 있을까? 거의 없어요. 뭐 마스터 플랜인 것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뭐 같은 맥락으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촉법소년을 나이 낮춘 부분이 필요하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다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게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거는 그냥 단순한 뭐 효과도 별로 없는 거다. 즉 뭐냐면은 소년원에 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형태의 보호 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호 처분이 될 수 있게끔 즉 나이를 제한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아예 소년법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나이가 비교적 적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기소 단계, 수사 단계에서 관련된 소년 보호관 아니면 피의자, 범인 보호관을 동석시킨 후에 그의 범죄성과 그의 교화 가능성을 추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처벌할 애들은 처벌하고 나이가 있지만은 뭐 7, 8세라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보호 처분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대신 그럴 때는 각각의 프로그램들 교정 보호 교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이 프로그램들을 엄격하고 지금처럼 뭐 엉성하고 뭐 그냥 그 형식적인 거 말고 제대로 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있어야 된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촉법소년을 낮추고 뭐 이런 건 뭐 아무런 의미 없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는 뭐 뭘 못 잡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무식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내용을 모르니 정책이 나올 리가 없겠죠. 문재인 정부는 아예 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의 시스템은 무조건 바꿔야 된다. 지금은 뭐 대응조차도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스마트워치에 대한 것이 또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스마트워치가 이제 가방 속에 있었어요. 지금 피해자는 40대 여성이고 60대 가해자입니다. 전에 동거했던 남성이 60대 가해자인데 몰래 기다렸다가 숨어 있다가 주차 후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공격했어요. 흉기로. 근데 스마트워치 누를 겨를이 없었죠. 왜냐하면 기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접근금지 명령도 어기고 이럴 때 그러면 차라리 스마트워치를 2개를 주는 거죠. 가해자하고 피해자. 근데 이제 피해자는 몸에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몸에 안 지니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즉 지금 가해자 피해자 사이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을 못하니까 강제로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강제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사실은 이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히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가해자가 이 자신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기기를 지니고 다니지 않았을 때, 그때 즉시 구금을 하거나 바로 체포해서 상당 기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피해자, 피해 예상자죠. 피해자 같은 경우에 쉼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신원을 바꿀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촘촘해야죠. 피해자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찰 집회의 대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네요. 아까 두 번째 했어야 되는데 뭐 맞아 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경찰들이 뭐 기동대 동원해서 뭐 수천 명씩 동원해서 수천 명이 넘는 집회에 그냥 집단적으로 뭐 군대 작전하듯이, 이거 쓸데없다. 경비경찰들이 이전에는 전의경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도 그 경찰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비싼 그 임금 많이 주고 채용한 경찰을 겨우 그 집회 시위나 막는 그런 기동대원으로 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이라든가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 그냥 기동단, 기동부대, 이건 사실 쓸모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수사, 경찰로 대부분 다 전환을 하고, 아니면 그들을 대부분은 민생, 지구대 경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집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집회하라고 그래요. 다만 거기서 법적인 요건을 어겼을 경우 드론이나 이런 걸로 체증을 해갖고 반드시 처벌한다. 즉시 처벌한다. 이런 원칙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물리력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사실 이거는 진짜 옛날 방식이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광화문에서 이런 거죠. 광화문에서 뭐 수천 명이 집회낸다. 일단 어떤 집회에 신고가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만약에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체포해서 즉시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신고하지 않고 즉시 모여갖고 막 그럴 때는 뭐 이건 봐줄 건 없죠. 바로 이 경찰 장비를 동원해서, 그때는 이제 총기라든가 아니면 무력을 동원해서 신고되지 않는 집회는 제압할 수 있잖아요.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지금처럼의 기동대가 이렇게 수천 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갑자기 모여갖고 이거 하는 건 사실은 바로 진압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장비도 개발을 해야 되겠죠. 또 저는 늘 말씀드렸죠. 기마경찰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되고, 기마경찰이 없으면은 로봇경찰도 동원할 수 있다. 그때는 충분히 동원할 수 있죠. 문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신고되고 된 집회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만약에 오랫동안 농성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왜 이런 바보같이 수천 명, 이거는 결국 그게 아니죠. 그거는 집회를 동원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고 지키고 경찰 수뇌부의 힘을 과시하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지금의 경비경찰은 저는 3분의 1로 줄여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겠죠. 국가 중요한 시설들이던데 경찰이 안 지키면 자기들이 지키면 되죠. 방호원들 고용하라고요. 왜 그걸 경찰이 지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부 종합청사에 경찰이 지킬 필요 없어요. 자체의 방호원들, 행정안전 방호원들이 쓰면 돼요. 청사 경비 인력이 쓰면 돼요.
국회도 마찬가지. 국회에 경찰이 그만큼 많이 경비대가 필요합니까? 자체 방어원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쓸모없이,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경찰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예전처럼. 청와대 왜 그렇게 많은 외곽 경비대가 필요합니까? 청와대 자체의 경호 부대가 있는데, 경호 인력이 있는데, 다 이게 옛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경비경찰은 옛날 방식으로는 쓸모가 없다. 외국의 어느 나라가 이런 경비경찰 이렇게 많이 씁니까? 다 그냥 정치인들, 힘 있는 데를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즉시 이 수사경찰이나 민생경찰로 전환할 수 있는 수천 명이 넘습니다. 몇만 명까지 되면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되면 실제로 이런 부족은 해결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의 질적인 건 다른 문제지만.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옛날 생각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막 욕하고 그러죠. 근데 당신들이 이렇게 캐캐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물리력 중심의 집회 예산 그것을 FM이라고 보시나요? 아주 소수의 일원으로도 집회 관리할 수 있어요. 왜? 아예 엄격하게 처벌하면 돼요, 나중에. 또 누구 집회한 주최층 누구 손해 얼마? 잡아. 이거 법 어겼지? 잡아. 처벌 안 돼. 거기 손해배상 다 물어내고. 그럼 돼요. 안 하니까 문제예요. 자. 이게 좀 길어졌네요. 두 번째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